직선 위주의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리틀 그랜저라고도 불렸던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4세대 아반떼는 다시금 곡선이 돋보이는 모습으로 회귀해 젊은 감각을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더 커진 차체와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했는데 겉에서 보기에도 차가 확실히 커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다만 눈에 띄게 높아진 전구와 유선형의 겉모습은 듬직함보다는 물에 퉁퉁 부른 듯한 꺼벙한 인상을 줬고 보거 같다, 붕어같이 생겼다며 혹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호불호도 많이 갈렸고요. 새로 추가된 16인치 휠이 달린 차는 그나마 나았는데 주력 트림에 쓰인 15인치 휠은 그 느낌이 좀 더 심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팔렸던 은색 아반떼, 일명 은반떼가 건너편에서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은호떼 같았어요. 커진 차체는 실내에서 그대로 장점이 됐습니다. 이전에 운전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 기조로 구성된 실내는 훨씬 도시적인 모습이었고 넓어진 실내를 더욱 넓게 느껴지도록 했죠. 현대의 브랜드 컬러로 자리잡은 파란색 조명도 신선함을 더했고요. 실내에 사용된 소재와 편의 장비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 추가됐고 카팩 없이 MP3와 바로 연결하는 억스 단자도 이 모델부터 생겼습니다. 여기에 현재 블루링크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는 모젠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제공해 음성인식, 차량 소모품 관리, 빠른 길 안내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했죠. 물론 많이 비쌌고 불편한 데다가 요금까지 내고 써야 됐던 기능이라 거의 선택하진 않았지만요. 준중형 차였지만 프로토 에어컨을 폭넓게 적용했는데 기능이나 조작은 나무랄 데 없었지만 가운데 표시창의 푸른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야간 운전 시 탑승객 전원의 눈에 피로감을 줬고 디자인이 마치 노래방 기기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뒷좌석은 넓은 공간과 분리형 헤드레스트를 추가해 거주성이 더 좋아졌어요. 후방 감지 센서와 사이드 커튼 에어백도 새롭게 적용하면서 더 안전한 차가 된 것도 좋았고요. 파워트레인은 새로 개발한 1.6L 감마와 전적에도 쓰인 2.0L 베타 가솔린 엔진, 디젤 3가지를 탑재했고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됐습니다. 주력인 1.6L 엔진은 준중형 세단에 걸맞는 무난한 연비와 성능을 제공했고 특히 디젤 모델은 뛰어난 연비와 경쾌한 가속 성능이 돋보였습니다. 또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속속 후륜 토션빔 서스펜션을 적용했던 경쟁차들과 달리 고급 방식인 독립식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장비한 덕에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에서도 경쟁차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죠. 새로운 전자식 스티어링 휠, 줄여서 MDPS를 탑재한 첫 번째 아반떼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때라 오랜 세월 검증된 유압식에 비해서 운전 감각에서 이질감이 많이 느껴졌죠. 손가락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감각은 경우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주행 중에는 뭔가 유격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또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출시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모터 내부의 플라스틱 부품이 부서지면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주행 중 핸들이 잠기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그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긴 했지만 직영 서비스 센터와 블루엔즈, 고객센터마다 교환 기준을 다 애매하게 안내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받으려던 소비자들이 교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빈축을 사기도 했죠. 2008년과 2009년에는 소소한 부분 변경을 거쳐서 상품성을 높인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여전히 잘 팔렸기 때문에 디자인 변화폭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대신 블루투스 오디오, 하이패스룸 미러, 후방 카메라와 DMB 내비게이션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편의 장비를 추가했죠. 기존의 디젤 모델은 단종됐고 1.6L 엔진을 개량해 연비를 높였습니다.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무려 리터당 15.2km라는 뛰어난 수치였죠. 아반떼 최초로 양산형 하이브리드를 탑재하기도 했는데 일반적인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아닌 무려 세계 최초 LPG 하이브리드였어요. 물론 친환경 움직임에 발맞춰 부랴부랴 내놓은 차라 지금 기준에서 보면 완성도가 좀 낮았죠. 친환경 차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꾸민 외관은 가솔린 모델과 확실한 차별화에 성공했고 실내도 좀 더 고급스럽게 꾸몄지만 가격이 비싸 판매량은 저조했습니다. LPG를 쓰면서도 리터당 17km라는 뛰어난 연비를 보여준다는 점을 이용해 가솔린과 유류비 차이를 비교한 환산연비라는 기적의 계산법을 동원해 홍보했고 실제로도 경제성만큼은 뛰어났습니다. 실제 오너들도 그 부분에서는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좋은 연비를 위해 현대파워텍의 CVT, 즉 무단 변속기를 적용했는데 이 녀석이 말썽이었어요. 주행 성능은 쾌적했지만 미션의 내구성이 낮아서 경우에 따라 망가지는 이슈가 있었죠. 엔진과 모터의 힘에 비해 한계가 낮은 미션을 적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현대차도 이를 의식해 1회에 한해 무료로 교환해주긴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도 같은 문제로 미션이 망가졌고 결국 중고 시세와 버금가는 비싼 돈을 주고 사비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동호회 오너들 사이에서 미션 교체용 적금을 하나씩 들고 있다는 웃지 못할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죠. 여담으로 마지막 현대 마스코트 싱싱이로 활동한 모델이었습니다.
2006년 출시된 아반떼 HD는 현대차의 기술력이 크게 발전한 시기에 등장한 모델답게 많은 부분에서 진보했습니다. 특히 2세대에 함께 등장한 모델들이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죠. 출시 초 디자인에 관한 호불호가 갈리면서 나중에 등장한 형제차 기아 포르테와 해치백 아이서티가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지만 아반떼의 식지 않는 인기와 이름에 대한 신뢰로 중중형차 시장 1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모델이죠. 해외 시장에서도 높아진 품질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싸구려 차로만 인식됐던 엘란트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09년에는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컴팩트카 부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5세대로 거듭난 아반떼는 전작의 디자인 이슈를 의식해서인지 한껏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앞유리를 최대한 눕힌 캡포워드 디자인을 사용한 외관은 가만히 있어도 마치 달려나갈 듯 날렵한 모양새였고, 유려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쿠페 형태로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경쟁차와 비교하면 단연 돋보였어요. 또 차가 커졌음에도 전고를 크게 낮춰 이전의 꺼벙한 인상도 지원했습니다. 현대차 패밀리룩인 육각형 헥사고날 그릴을 적용했고, 어류에서 양서류에 가까워진 모습이었지만 이전보다 좋아진 건 확실했죠. 자체 튜닝 브랜드인 튜익스 패키지를 옵션으로 제공해 멋진 외관으로 꾸밀 수도 있었습니다. 실내도 외관만큼이나 화려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고민했던 이전 모델과는 달리 오로지 신세대에 초점을 맞춘 듯 스포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죠. 여기에 운전석 전동 조절 시트, 컬러 LCD를 내장한 계기판, 대화면 내비게이션, 자동 주차 시스템 등 차급을 뛰어넘는 최신 편의 장비를 채워넣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다행히 노래방 기계는 사라졌지만 중앙 송풍구는 왜 때문인지 난해한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송풍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빛나는 플라스틱 패널이 있었죠. 뮤탈리스크를 연상케 한다는 일부 의견, 날렵해진 디자인에도 여전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했고, 특히 뒷좌석에 열선 시트를 추가하면서 패밀리카로 사용하려는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죠. 기존의 1.6L 감마 엔진의 직분사 장치를 탑재한 GDI 엔진, 6단 수동 및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동력 성능과 연비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됐습니다. 후에 공회전 방지 장치인 ISG, 액티브 에코 시스템 등 연비에 집중한 모델인 블루세이버 트림을 신설했고, 1.6L LPI 엔진을 탑재한 영업 및 장애인용 모델이 추가되기도 했어요.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 MDPS는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질감이 느껴졌고, 고질적인 플렉시블 커플링 문제도 여전히 공유했습니다. 전작에서 호평받았던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은 경쟁차와 다를 바 없는 토션빔 서스펜션으로 대체됐는데, 다행히 승차감이나 일상적인 주행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지만 일부 자동차 매체에서 고속주행 시 뒤쪽 흔들림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고속제동 시 차체 뒤쪽이 흔들려 균형을 잃는 일명 PC-테일 현상이 발생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아반떼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출시된 형제차 기아 K3가 동일한 방식을 쓰면서도 PC-테일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을 보면 MD 출시 당시 현대차의 후륜 서스펜션 세팅 능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투도어 쿠페 모델도 존재했습니다. 기아 포르테가 투도어 모델 포르테 쿠브로 쏠쏠한 재미를 본 것을 지켜보던 현대는 마침내 아반떼의 쿠페 모델을 내놓기로 합니다. 유일한 쿠페였던 투스카니가 단종되면서 그 향수에 젖어있던 소비자들은 크게 기대했지만, 막상 공개된 차는 그저 아반떼 세단의 문짝 2개를 용접해 놓은 모양새였죠. 그래도 나름 차별화를 한다고 세단보다 더 공격적으로 꾸민 외관과 2.0L 엔진, 탄탄한 서스펜션, 더 정밀한 스티어링 휠 시스템 등 일반 세단보다 더 좋은 주행 성능을 제공했습니다만, 여기에 독특한 디자인까지 갖춘 벨로스터와 K3 쿱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차를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 문제였죠. 결국 가장 빠르게 단종된 현대차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1위는 이 차죠. 올류 아반떼 투어링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이 차를 만나면 꼭 로또를 사보세요. 2013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더 뉴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습니다. 램프에 면발광 LED를 적극 사용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추가했고, 범퍼와 휠 디자인을 새롭게 다듬어 작은 디테일이지만 신선함은 크게 느껴졌죠. 실내에서의 변화 역시 크지 않았지만 이전의 중앙 송풍구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훨씬 정돈된 느낌을 줬습니다. 여기에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에어벤트 등 탑승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편의 장비가 추가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죠. 또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온도 조절이 가능한 텔레매틱스 시스템, 블루링크가 도입되면서 옵션으로 추가된 것도 장점이었고요. 또 출시 초 최고급형에만 선택할 수 있게 빈축을 샀던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가 커튼 에어백과 함께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기본형 모델의 상품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동일했지만 새롭게 1.6L 디젤 모델이 추가돼 선택지가 넓어졌고 이전에 문제로 지적됐던 후륜 서스펜션이 보강되면서 PC 테일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여러모로 이전의 지적을 수용해 완성도를 크게 높인 모델이었죠. 이 모델이 출시된 직후 아반떼의 글로벌 판매량이 무려 10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풍부한 옵션의 10밀리언 에디션 등 이벤트 모델을 한정 판매하기도 했죠. 또 싱싱이 덕분인지 헬로 카봇과 터닝 맥카드에 등장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친숙한 차가 됐습니다. 5세대 아반떼는 현대차의 진보된 디자인 능력이 빛을 발한 모델이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빼어난 디자인과 여전히 뛰어난 상품성, 적당한 가격으로 국내 및 해외 판매에서도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죠. 이 모델이 미국에 수출될 무렵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 업체들이 부품 수급에 차질을 겪었고 이 기회로 작용해 일본 업체들의 뛰어난 대체제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덕에 2012년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쾌거를 이뤄냈죠. 이 모델부터 북미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엘란트라를 넘어 현대차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다만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출시 당시에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후에 PC 테일 문제를 비롯한 GDI의 엔진 내구성 문제, MDPS, 에어백 센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대한민국 대표 준중형차의 위상에 슬슬 흠집이 나기 시작합니다. 2015년 등장한 6세대 아반떼는 기본기를 강조하던 당시 현대차 라인업에 발맞춰 개선된 주행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슈퍼노멀이라는 지극히 아반떼스러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새롭거나 독특하진 않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고 적당한 성능을 갖춘 모델임을 내포했죠. YF에서 LF로 넘어오면서 과격한 디자인을 단정하게 다듬었던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아반떼 AD 역시 전작의 디자인을 다듬어 비슷한 느낌을 이어가면서도 한결 진중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커졌는데 헤드램프 위치가 낮아지면서 낮게 깔린 전면부는 실제 폭에 비해 넓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앞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쐐기형 디자인과 팽팽한 캐릭터 라인, 매끄럽게 이어진 지붕으로 전작의 역동적인 느낌도 그대로 유지했죠. 실내도 LF 소나타와 비슷한 운전자 중심의 구조로 꾸며졌습니다. 다만 대화면 내비게이션과 각종 버튼, 세련된 디자인의 공조장치가 돋보이면서 다행히 XD의 고리타분한 모습이 연상되진 않았죠. 슈퍼노멀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화려함보다는 기능 위주의 단정한 모습으로 어느 누가 타더라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1.6L GDI 가솔린 엔진과 6단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해 동력 성능은 평범했지만 출력을 조절해 중저속 토크를 강화하면서 일상 주행 시에 더 쾌적한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2.0L 가솔린과 영업용 1.6L LPI, 7단 DCT를 맞물린 1.6L 디젤 등 다양한 라인업을 함께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죠. 이 모델 출시 즈음에 카시어링 열풍이 불면서 푸른색과 초록색 번호판을 단 AD가 한계 주행을 하는 모습이 도로 위에서 많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작과 마찬가지로 토션빈 후륜 서스펜션을 사용했지만 크게 지적받았던 고속주행 안정성이 향상됐고 스몰 오버랩에 대응한 안전설계, 폭발 압력을 스스로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과 무릎 에어백, 사각지대 경고 등 더 풍부한 안전 사양을 갖추면서 아반떼의 명성에 걸맞는 뛰어난 상품성을 뽐냈습니다. 나중에는 자동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준중형 최초로 차간거리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제공하면서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탄탄해진 기본기는 2016년 등장한 이 모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전작의 삽질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뛰어난 완성도로 등장한 아반떼 스포츠인데요. 기존 4도어 세단을 기반으로 내외관 디자인을 상당히 스포티하게 다듬어 일반 모델과 확실히 차별화했고 의외로 배기음까지 신경 써서 순정 상태만으로도 남다른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죠. 1.6L 직분사 터보 가솔린 엔진과 7단 DCT,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탑재하면서 뛰어난 주행 성능을 선사해 다시금 마니아들이 탐낼 만한 아반떼로 만들어졌습니다. 호불호가 갈렸던 벨로스터와 달리 단정한 AD의 디자인을 스포티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세단을 원하면서도 경쾌한 성능을 탐냈던 일반 소비자들도 꽤나 구매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반떼라는 이름에서 오는 그 만만함 덕분에 허락을 받기도 쉬웠죠. 물론 가격은 전혀 만만하지 않았지만요. 2018년 전작과 마찬가지로 더 뉴 아반떼라는 차명을 사용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는데 이전에 호불호 없는 단정한 디자인에서 뾰족한 삼각형이 돋보이는 외관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했죠.
그릴의 영역까지 침범한 헤드램프는 이후 출시 예정이었던 현대차 신형 모델의 미리 보기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 모델이 혁신적으로 변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느낄 이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접 모델에 새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보는 경우가 왕왕 있죠. 앞서 출시된 더 뉴 그랜저나 제네시스 G90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아반떼는 좀 심했어요. 공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차 발표에서 담당 디자이너가 설명이 아닌 해명을 해야 됐을 정도였죠. 제발 건드리지 말았으면 했던 아반떼 스포츠도 결국 삼각삼각해졌는데 역시 삼각형에는 장사가 없었고 기아 K3 GT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나오면서 도로 위에서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아직도 이 면도날은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행스럽게도 실내는 외관만큼 파격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소한 디테일을 변경해 스포티한 느낌을 더했죠. 송풍구에 포인트 장식을 추가하고 투박 캐턴 스티어링 휠을 i30와 동일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조장치의 조작 편의성을 높였고 계기판의 형상도 더 멋지게 바뀌었죠. 특히 파워트레인이 크게 바뀌었는데 논란의 중심이 됐던 기존의 GDI 엔진을 버리고 올류 K3에 적용했던 1.6L 스마트 스트림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신형 무단 변속기를 조합했습니다. 출력이 크게 낮아진 것에 비하면 매끄러운 주행 성능과 준수한 연비를 제공했죠.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도 주행 성능만큼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최신 주행 보조 장치가 더해지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한 것도 좋았고요. 여러모로 밸런스가 잘 잡힌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디자인만 빼면요. 디자인만. 6세대 아반떼는 현대차의 진보된 설계 기술이 돋보인 모델이었습니다. 1세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준중형차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기준점이 됐던 차답게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없는 슈퍼노멀 그 자체였죠. 출시 초부터 전작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 소형 SUV의 공세 속에서도 꾸준히 좋은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MD만큼의 인기는 아니었지만 해외 판매에서도 선전했죠. 다만 사람 눈은 다 비슷한 걸까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외관에 대한 호평은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짜 안 쓰는 창고. 2018년 쉐보레 크루즈가 국내에서 단종되는 등 경쟁 모델이 힘을 못 쓰면서 시장이 아반떼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음에도 출시 후 매월 판매량이 1,000대씩 떨어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아반떼의 막강한 네임밸류와 고정 수요로 5,000대 이상 꾸준한 판매 실적을 유지했지만 이전 모델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고 북미 판매량도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죠.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를 끌었던 걸까요? 2019년 공개된 7세대 아반떼는 전작의 논란을 잠재우듯 눈길을 사로잡는 멋진 디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삼각형 포인트와 베일 듯 날카로운 선이 돋보이는 것은 전작과 유사했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넓고 길어진 차체로 늘씬한 바디라인을 뽐냈고 기하학적인 패턴의 그릴과 LED 램프, 조각품을 보는 듯한 측면 캐릭터 라인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실내 역시 파격적인 외관에 발맞춰 첨단 감각이 물씬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운전대 중심의 구조를 사용하면서도 하나의 패널로 이어지는 두 개의 LCD 모니터, 수평이 돋보이는 레이아웃으로 시각적으로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를 냈고 여기에 운전석과 보조석을 가로지르는 그립을 추가해 마치 고성능 세단에 탄 듯한 느낌을 줬죠. 실제로 타보니까 조금 저렴한 소재를 쓴 느낌.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등록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디지털 키와 차량 내 결제 시스템인 현대 카페이 등 IT가 접목된 신기술이 투입됐고 더 적극적인 반자율 주행 장비를 적용해 상위 모델과 큰 차이 없는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구성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디자인에 대한 반응은 국내와 해외 모두 긍정적이었어요.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1.6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과 LPI 엔진, IVT 무단 변속기가 적용됐고 후에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LPI 하이브리드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아반떼 하이브리드죠. 예전처럼 거추장스럽게 꾸미지 않았고 후면 범퍼를 제외하면 외관상 일반형 모델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전작 아반떼 스포츠의 포지션을 잇는 N라인 모델을 출시해 보다 경쾌한 주행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전용 디자인으로 일반 모델과 차별화된 외관,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1.6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했죠. 커진 차체에 비해 무게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핸들링, 승차감, 소음 등 주행 감각이 대체적으로 AD에 비해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격은 꽤나 비싸졌지만 작은 차체에 비싼 값을 내야 했던 소형 SUV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성비가 돋보였고 사전 계약 하루 만에 1만 대를 돌파하면서 아반떼 브랜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얼마 전에는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의 네 번째 모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용 6단 수동 및 8단 DCT,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기존의 아반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제공하는 모델이죠.
최근 열린 시승 행사에서 거의 전부에 가까운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 주행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죠. 앞서 출시된 벨로스터 M보다 더욱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실용적인 아반떼의 공간과 편의 장비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데일리카로 사용하면서 가끔은 폭발적인 출력을 즐기고 싶은 일반 소비자들도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차가 됐죠. 물론 그래봤자 아반떼라며 평범한 국민차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우스개가 나돌고 있긴 하지만 폭스바겐 골프 GTI, 혼다 시빅 타입 R 같은 고성능 펑크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국산차가 손에 넣을 만한 가격대로 출시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감개무량하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준준형차의 기준이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적당한 차의 대명사 현대 아반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슈퍼노멀 그 자체였던 전작들과는 달리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고성능 파워트레인 모델을 잇따라 출시해 선택지를 늘리는 등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세단 중 하나로서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죠. 다행히 이번 7세대는 시장의 반응이 좋습니다. 사람들 눈이 다들 비슷해서인지 삼각대에서 반토막 났던 국내의 판매량이 정상 궤도로 올라왔고 2021년 북미 올해의 차를 다시 한번 수상하는 등 예전 아반떼의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공개된 N모델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죠. 한층 사나워진 아반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바램대로 보통의 차를 넘어 특별한 차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